메자닌, 완전 정복 5강, 전환가액, 행사가액, 교환가액은 왜 중요할까? 메자닌의 잠재 주식수를 계산하는 핵심 가격 4강에서는 메자닌이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부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희석, 그리고 오버행. 희석은 새로운 주식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나 주당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버행은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도 배웠습니다. 현재 주식수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 주식수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잠재 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에서 오늘 공부할 세 가지 가격이 등장합니다. CB의 전환가액, BW의 행사가액, EB의 교환가액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름은 다르지만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가격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 세 가격을 하나의 원리로 묶어서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자닌 공시에서 전환가액, 행사가액, 교환가액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가격을 알아야 메자닌이 몇 주의 주식과 연결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CB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환사채. CB에는 전환가액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때 한 주를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기준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100억 원의 CB를 발행했습니다. 전환가액은 한 주당 1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억 원을 1만 원으로 나눕니다. 잠재적으로 100만 주입니다. 즉 100억 원의 CB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약 100만 주와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CB 금액 나누기 전환가액은 잠재 전환 주식 수입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환가액이 5천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CB 금액은 똑같이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을 5천 원으로 나누면 200만 주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CB 금액은 100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환가액이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절반이 되자 잠재 주식 수는 100만 주에서 200만 주로 2배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메자닌 금액이 같다면 기준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BW를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가격이 행사가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때 한 주를 얼마의 가격으로 인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CB의 전환가액과 개념은 다르지만 기존 주주가 잠재 주식수를 분석하는 관점에선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액이 1만 원이고 신주 인수권 행사로 100억 원이 납입될 수 있는 구조라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억 원을 1만 원으로 나누면 100만 주입니다. 행사가액이 5천 원으로 낮아진다면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200만 주가 됩니다. 따라서 BW에서도 행사가액이 낮아질수록 잠재적인 신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BW는 권리의 분리 여부와 행사 조건, 납입 구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시의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EB입니다. 교환사채. EB에서 중요한 가격은 교환가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을 교환 대상 주식과 바꿀 때 한 주를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기준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EB가 있고 교환가액이 한 주당 1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억 원을 1만 원으로 나누면 100만 주입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 100만 주와 교환될 수 있습니다. 교환가액이 5천 원이라면 200만 주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CB와 EB의 중요한 차이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CB는 전환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구조라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의 희석과 직접 연결됩니다. 반면 EB의 교환 대상이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사주라면 교환 자체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주 발행에 따른 직접적인 희석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환된 자사주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오버행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CB, 전환가액.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한 주를 얼마로 계산하는가? BW. 행사가액.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한 주를 얼마로 인수하는가? EB. 교환가액. 채권을 교환 대상 주식과 바꿀 때 한 주를 얼마로 계산하는가? 이름은 다릅니다. 구조도 다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이 몇 주나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현재 주가와 이 가격들을 비교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10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이 1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도 1만 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전환했을 때 가격 차이에 따른 큰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은 여전히 1만 원입니다. 1만 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환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주가가 7천 원이라면 어떨까요? 전환가액 1만 원보다 시장 가격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장 전환할 유인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에서 전환가액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재 주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아주 쉽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훨씬 높다. 전환 유인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환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주가와 전환가액이 비슷하다. 투자자는 주가 전망과 계약 조건을 보면서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훨씬 낮다. 전환 매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리픽싱 가능성, 풋옵션, 만기 상환 가능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리픽싱입니다. 우리는 이미 리픽싱을 공부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계약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행 당시에 전환가액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CB를 발행했을 때 전환가액이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리픽싱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전환가액은 8천 원입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옛날 공시만 보고 1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잠재 주식 수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12 잔액이 5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환가액 1만 원으로 계산하면 500만 주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전환가액이 8천 원이라면 약 625만 주입니다. 무려 약 125만 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자님 분석에서는 최초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제 희석 비율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5천만 주입니다. 남아있는 시비는 500억 원. 현재 전환가액은 1만 원입니다. 잠재 주식 수는 500만 주입니다. 500만 주를 현재 5천만 주와 비교하면 현재 발행 주식 수의 10%에 해당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 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잠재 전환 물량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8천 원으로 내려갔다면 잠재 주식 수는 약 625만 주입니다. 현재 발행 주식 수 5천만 주와 비교하면 약 12.5%에 해당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잠재적인 희석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잠재 주식 수가 10%라고 해서 내 지분율이 정확히 1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발행 주식이 5천만 주이고 새로운 주식 500만 주가 전부 발행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 후 전체 주식 수는 5,500만 주입니다. 기존 주주가 500만 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환 전 지분율은 10%입니다. 전환 후에는 500만 주를 5,500만 주로 나누어야 합니다. 약 9.1%입니다. 즉, 잠재 주식이 기존 주식의 10%라고 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10%에서 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실전 계산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희석 후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주식수 나누기 전환 후 전체 주식수입니다. 전환 후 전체 주식수는 현재 발행 주식수 더하기 새롭게 생기는 주식수입니다. 이 원리만 알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버행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만 원입니다. 12의 현재 전환가액은 1만 원입니다. 그리고 500만 주의 잠재 전환 물량이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500만 주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전환된 다음 시장에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의 차이가 클수록 차익 실현 요인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량이 무조건 시장에서 즉시 매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예수, 콜옵션, 투자의 전략, 계약 조건, 최대 주주 관련 물량,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가액 하나만 보고 주가가 이것보다 높으니 곧 대량 매도가 나온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환 가능 기간, 전환 청구 여부, 실제 전환 물량, 보호 예수 여부, 콜옵션 물량, 투자자의 보유 목적,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분석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자닌 공시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최초 발행 금액이 아니라 현재 잔액입니다. 두 번째, 현재 가격을 확인합니다. CB는 현재 전환가액, BW는 현재 행사가액, EB는 현재 교환가액입니다. 리픽싱이 있었다면 반드시 조정된 가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잠재 주식수를 계산합니다. 남아있는 금액을 현재 기준 가격으로 나누어 봅니다. 단, 상품별 실제 계약 구조에 따라 세부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현재 발행 주식수와 비교합니다. 잠재 주식이 현재 주식의 몇 %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현재 주가와 비교합니다. 주가가 전환가액, 행사가액, 교환가액보다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장 가능한 것인지, 몇 달 뒤인지, 몇 년 뒤인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리픽싱 조건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덟 번째, 콜옵션과 풋옵션을 확인합니다. 누가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지, 투자자가 언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8단계를 순서대로 보면 메자닌 공시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전환가액이 기존 주주에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져 잠재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은 희석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4강에서 배운 것과 같습니다. 주식수가 10% 늘었는데 기업 가치가 2배, 3배로 커졌다면 희석만 가지고 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기업 가치는 전혀 커지지 않는데 전환가액만 계속 낮아지고 잠재 주식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볼 때 숫자 하나만 외우지 마십시오. 전환가액을 보면 잠재 주식수를 계산합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해 전환 요인을 생각합니다. 리픽싱 조건을 보고 앞으로 잠재 주식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수와 비교해 희석 규모를 계산합니다. 전환 가능한 시점을 보고 오버행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가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 CB의 전환가액, BW의 행사가액, EB의 교환가액을 하나로 연결해서 공부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은 다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가 던져야 하는 핵심 질문은 같습니다. 현재 조건으로 주식이 몇 주나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물량이 현재 주식수의 몇 %인가?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다면 메자닌 공시를 보는 눈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환가액, 행사가액, 교환가액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메자닌이 몇 주의 주식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숫자이며 가격이 낮아질수록 잠재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현재 잔액과 현재 가격을 이용해 반드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메자닌 완전 정복 6강. 리픽싱이 반복되면 왜 위험할까? 전환가액 하락과 잠재 주식수 증가의 악순환을 이해하자. 5강에서는 메자닌에서 중요한 3가지 가격을 공부했습니다. CB의 전환가액, BW의 행사가액, EB의 교환가액. 이 가격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메자닌이 몇 주의 주식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도 배웠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기준 가격이 낮아질수록 잠재 주식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6강에서는 바로 이 원리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입니다.
리픽싱 자체는 이미 전환사채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픽싱의 뜻을 다시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리픽싱이 반복되면 왜 위험이 커질 수 있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리픽싱을 아주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회사가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처음 전환가액은 한 주당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하락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을 9,000원, 8,0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리픽싱, 즉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장치가 있을까요? 시비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은 1만 원인데 주가가 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6,000원에 살 수 있는 주식을 1만 원을 기준으로 전환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 전환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 아래 전환가액을 낮춰 투자자의 전환 가능성을 보완하는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시비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비 잔액이 100억 원입니다. 처음 전환가액은 1만 원입니다. 100억 원을 1만 원으로 나누면 잠재 전환 주식 수는 100만 주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고 리픽싱이 발생했습니다. 전환가액이 8,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100억 원을 8,000원으로 나누면 잠재 주식 수는 약 125만 주입니다. 시비 금액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잠재 주식은 100만 주에서 125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약 25만 주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전환가액이 6,000원까지 낮아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억 원을 6,000원으로 나누면 잠재 주식 수는 약 166만 주입니다. 처음에는 100만 주였습니다. 이제는 약 166만 주입니다. 시비 금액은 똑같은 100억 원인데 잠재 주식 수가 약 66만 주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리픽싱에서 기존 주주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다시 등장합니다. 잠재 전환 주식 수는 남아있는 시비 금액 나누기 현재 전환 가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현재입니다. 최초 전환가액이 아닙니다. 공시가 처음 나왔을 때의 가격도 아닙니다. 리픽싱이 여러 번 있었다면 가장 최근에 조정된 현재 전환가액을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옛날 공시를 보고 전환가액 1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잠재 주식 수가 100만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차례 리픽싱이 발생해 현재 전환가액이 6,000원입니다. 실제 잠재 주식 수는 약 166만 주입니다.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자닌 공시는 발행 당시 공시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 변경 공시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현재 발행 주식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A 회사의 현재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시비 잔액은 100억 원입니다. 처음 전환가액은 1만 원, 잠재 주식수는 100만 주입니다. 현재 주식수 1,000만 주와 비교하면 1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8,000원이 됐습니다. 잠재 주식수는 125만 주, 현재 주식수 대비 12.5%입니다. 다시 전환가액이 6,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잠재 주식수는 약 166만 주, 현재 주식수 대비 약 16.6%입니다. 처음에는 10% 정도의 잠재 물량으로 봤는데 리픽싱이 반복되면서 16% 이상으로 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석 위험의 확대입니다. 그런데 리픽싱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석뿐만 아니라 오버행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액이 6,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후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주가가 12,000원까지 올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2,000원, 전환가액은 6,000원입니다. 주가가 전환가액의 2배입니다. 시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전환의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된 주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환가액이 낮아진 만큼 잠재 주식 수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전환가액 1만 원이었다면 100만 주였던 물량이 6,000원에서는 약 166만 주가 됐습니다. 주가가 회복했을 때 기존 주주가 생각해야 할 잠재 매도 물량 자체가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리픽싱은 희석 위험뿐만 아니라
향후 오버행 부담 과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과 리픽싱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리픽싱 조건이 충족됩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집니다. 잠재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시장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대규모 주식 물량을 걱정합니다.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또다시 리픽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가액이 더 낮아집니다. 잠재 주식 수는 더 늘어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주가 하락, 아래로, 리픽싱, 아래로, 전환가액 하락, 그러면 잠재 주식 수 증가, 그리고 희석 위험 증가, 또 오버행 부담 증가. 이것이 반복적인 리픽싱의 위험한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리픽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이 끝없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메자닌에는 계약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조건과 한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반드시 최저 조정가액 또는 조정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전환가액이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저 조정가액이 7천 원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5천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전환가액도 무조건 5천 원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하한이 7천 원이라면 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픽싱 공시를 볼 때 단순히 리픽싱이 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정 주기입니다. 언제 전환가액을 다시 계산하는가? 매달인지 몇 개월 단위인지 특정 조건이 발생했을 때인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픽싱 조건을 볼 때는 세 가지를 묶어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어떤 조건에서 조정되는가? 두 번째,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세 번째, 언제 다시 조정하는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번 낮아진 전환가액은 계속 그대로일까요? 이 역시 공시의 조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구조에서는 관련 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픽싱을 무조건 아래로만 내려가는 가격이라고 단순하게 외우기보다는 해당 증권의 구체적인 조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실전 체크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2 공시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12 잔액을 확인합니다. 처음 1,000억 원을 발행했더라도 이미 일부가 전환되거나 상환됐다면 현재 남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전환가액을 확인합니다. 최초 전환가액이 아니라 가장 최근 조정된 가격입니다. 세 번째, 잠재 주식 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현재 12 잔액을 현재 전환가액으로 나눕니다. 네 번째, 현재 발행 주식 수와 비교합니다. 잠재 주식이 현재 주식 수의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리픽싱 하한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전환가액이 더 내려갈 수 있다면 최악의 경우 잠재 주식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 여섯 번째, 현재 주가와 비교합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얼마나 높은지 확인합니다. 전환 유인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번째, 전환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당장 전환 가능한 물량인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여덟 번째, 풋옵션을 확인합니다. 주가가 계속 낮아 전환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투자자가 주식 전환 대신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희석이 아니라 회사의 현금 유출 위험이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가가 낮다고 해서 기존 주주가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낮으면 당장 전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픽싱으로 잠재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전환하지 않고 풋옵션을 행사하면 회사에는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낮을 때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다만 위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과 오버행 위험, 주가가 내려가면 리픽싱과 상환 위험.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메자닌의 구조가 훨씬 잘 보입니다.
그렇다면 리픽싱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을 피해야 할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의 급락 때문인지, 일시적인 업황 악화인지, 기업의 실적이 구조적으로 무너진 것인지, 그리고 메자닌으로 조달한 돈이 실제로 성장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업이 대규모 연구개발을 위해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급락하면서 주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리픽싱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임상 개발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도 성공했습니다. 현금도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와 몇 년째 적자를 내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해 시비를 반복 발행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져 리픽싱까지 반복되는 회사는 같게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리픽싱이라는 한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리픽싱이 발생했고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주주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적자를 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현금이 부족합니다. 시비를 발행합니다. 주가가 하락합니다. 리픽싱이 발생합니다. 잠재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조달한 돈으로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또 시비를 발행합니다. 이런 패턴이 몇 년 동안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데 잠재 주식 수만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메자닌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지만 그 돈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잠재 주식 수가 늘더라도 기업 가치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커진다면 희석 부담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한 가지 원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식수 증가 속도와 기업 가치 증가 속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리픽싱이 발생했습니다. 잠재 주식수가 20%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는 몇 년 동안 3배로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리픽싱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리픽싱으로 잠재 주식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6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리픽싱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리픽싱 이후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전환가액은 얼마에서 얼마로 낮아졌는가? 그 결과 잠재 주식수는 몇 주에서 몇 주로 늘어났는가? 현재 주식수 대비 몇 %인가? 앞으로 최저 전환가액까지 내려가면 최대 몇 주까지 늘어날 수 있는가? 현재 주가가 회복되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가?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풋옵션에 따른 상환 부담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리픽싱의 진짜 위험은 전환가액이 낮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같은 메자닌 금액에서 잠재 주식 수가 계속 증가해 희석과 오버행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풋옵션에 따른 현금 상환 부담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